새벽 5시. 항구에서 경매 사이렌이 울려 퍼질 때 강말수는 늘 그랬듯 생선가게 셔터를 올렸다. 71 해를 맞은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 소리로 시작되었다. 팔목이 저릿해 손에 힘이 덜 들어가던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박말수는 학교 급식실에서 평생을 보낸 여자였다. 무수히 많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채우고 설거지통 속에서 반짝이는 물방울과 함께 세월을 보냈다. 허리 수술을 앞둔 어느 날 여동생의 아들 준호와 그의 아내 설인이 찾아왔다. 이모님, 저희가 한 달만 와서 도와드릴게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상냥했다. 설인도 밝게 웃으며 말을 보탰다. 맞아요, 이모님. 저희가 식구가 되어드릴게요. 병원, 일도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구가 되어준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처음 2주는 정말 살가웠다. 병원 갈 때 운전해주고 봉지가 무거우면 얼른 낚아채던 설인이 이모님, 앉아만 계세요라며 웃었다. 그 웃음이 진심으로 보였다.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돌아온 후 무언가 달라졌다. 말끝이 바뀌었다. 이모님, 카드 말고 우리 통장에서 처리할게요. 설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단호했다. 준호도 설명하듯 말했다. 병원비 정리는 제가 쭉 볼게요. 복잡한 일은 젊은 사람이 해야죠. 그게 편하겠다 싶어 박말수는 지갑과 인감을 작은 틴케이스에 넣어 서랍에 두었다. 바로 그게 실수였다. 그 작은 틴케이스 안에 들어간 것은 단순한 도장과 지갑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말순의 이름이었고 그녀의 삶이었으며 그녀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박말순은 아직 몰랐다. 신뢰라는 이름으로 건넨 그 작은 상자가 얼마나 큰 배신의 문을 열게 될지를. 귤 상자 위에 앉아 명태를 손질하던 어느 날이었다. 박말순의 손에서 익숙하게 움직이던 칼을 설인이 갑자기 뺏었다. 손 흔들리시잖아요. 저희가 할게요. 손님 앞에서 비위상하게 하면 안 돼요. 박말순은 당황했다. 평생 생선을 다뤄온 손이었다.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뼈를 발라낼 수 있었다. 하지만 설인의 말에는 더 이상 이 일을 재개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며칠 후부터 장부는 설인의 휴대폰 앱으로 바뀌었다. 이모님, 이제 디지털 시대예요. 손으로 쓰면 실수도 많고 비효율적이죠. 거래처에서 오는 문자도 그녀가 받았다. 박말순의 가게였지만 이제 박말순이 모르는 숫자들이 늘어갔다. 매출이 얼마인지, 어떤 거래처와 얼마나 거래했는지 모든 것이 설인의 휴대폰 속에만 있었다. 박말순이 물어보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일요일,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다. 이모, 가게 이름만 제 명의로 두면 대출금리 혜택이 있어요. 요즘 정부에서 청년 창업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잠깐만요. 확인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박말수는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가게는 분명 자신의 것인데 왜 준호 명의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 하고 말하며 서류를 돌려주었다. 그런데 며칠 후 배달된 등기우편에는 근저당 설정 통지서가 들어있었다. 박말순의 이름 옆에 분명히 보지 못했던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준호의 사인과 함께 박말순은 머릿속이 싸늘해졌다. 내 도장은 누가 썼지? 언제 어디서 가져갔을까? 틴케이스는 분명 서랍에 두었는데 그 순간 깨달았다. 서랍에는 열쇠가 없었다. 그리고 준호와 설이는 이 집의 모든 곳을 드나들 수 있었다.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금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 박말순의 삶에, 그녀의 가게에, 그녀가 믿었던 관계에.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분홍살 가득한 민어 2마리가 들어온 날이었다. 단골 할머니가 오셔서 말순아, 좀 깎아줄 수 없을까 하셨다. 박말순은 버릇처럼 2,000원을 덜어드렸다. 평생 그렇게 해왔다. 단골 손님들과의 정. 그것이 장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서린이 계산대를 탁 치며 말했다. 이모님, 친절은 현금으로 하지 마세요. 손님 앞에서 창피를 주지 말라고 강말순이 낮게 말하자 서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마침 옆에 있던 소금 자루를 확 잡아 기침이 나올 만큼 공중에 훌쳤다. 하얀 소금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바닥이 하얗게 덮였다. 아, 실수했네요. 서린은 시치미를 뗐다. 박말순은 쏟아진 소금을 치우려 허리를 굽혔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허리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순간 서린이 박말순의 등을 쿵 밀었다. 갑작스러운 힘에 몸이 앞으로 쏠렸고 팔목이 아이스박스 모서리에 부딪혔다. 아, 뼛속에서 전기가 튀는 것 같았다. 박말순은 팔목을 부여잡고 신음을 내뱉었다. 어머, 괜찮으세요? 조심하셔야죠. 서린의 목소리는 태연했다. 마치 박말순이 혼자 넘어진 것처럼. 그날 밤 박말순은 부어오른 팔목을 만지며 생각했다. 실수였을까? 정말 실수였을까? 하지만 서린의 표정에서 본 그 순간의 차가움은 실수가 아니었다. 박말순은 보청기 앱을 켜두었다. 최근에 산 보청기에는 주변 소리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었다.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로 필요할 것 같았다. 며칠 후 다시 소금을 뿌리는 일이 있었다. 이번에는 바닥이 미끄러워서라는 핑계였다. 그리고 또 박말순이 치우려 할 때 도와드릴게요라며 슬쩍 밀었다. 두 번째는 우연이 아니었다. 박말순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계획된 것이었다.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고 다치게 만들고 결국에는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만드는 계획. 보청기 앱은 모든 소리를 기록하고 있었다. 서린의 차가운 말투, 소금을 뿌리는 소리, 박말순이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그 뒤에 가식적인 걱정 소리까지. 그것이 박말순의 첫 번째 증거가 될 줄은 그때 아직 몰랐다. 박말순은 서랍을 열었다. 틴 케이스는 비어 있었다. 인감 도장과 도장 카드가 사라졌다. 언제 사라진 걸까?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혹시 봤니? 박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디 두셨나 봐요. 그의 표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정말로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박말순은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그 서랍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세뿐이었다. 자신과 준호, 그리고 서린. 이틀 후 배달된 등교편이 있었다. 가게 임대차 명의 변경 신청서 접수 완료. 신청인은 준호, 동의인은 박말순. 옆에는 복사된 박말순의 인형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박말순의 손이 떨렸다. 분명히 찍지 않은 도장이었다. 분명히 동의하지 않은 서류였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가 되었을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박말순은 항구 맞은편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문을 두드렸다. 작은 사무실에 들어서자 젊은 사회복지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박말순은 부어오른 팔목을 보여주었다. 사회복지사는 즉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보청기 앱의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소금을 뿌리는 소리, 박말순이 넘어지는 소리, 서린의 가식적인 걱정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이모님, 이건 경제적 학대와 신체적 위협입니다.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의료기록과 함께 진술하시면 보호명령 신청이 가능해요. 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자신이 참아왔던 것들이 학대였다는 걸 처음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도움이라는 핑계로 자행된 학대.
사회복지사는 계속 설명했다. 인감 도용도 명백한 범죄예요. 임대차 계약 무단 변경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모님이 가진 증거들로 충분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박말순의 안에서 무언가 방향을 틀었다. 지금까지는 참는 쪽이었다. 이해하려고 하는 쪽이었다. 가족이니까, 도와주려는 마음이니까 하며 모든 걸 감내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기록하는 쪽으로, 증거를 모으는 쪽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빈틀 케이스를 보며 박말순은 다짐했다. 도장은 사라졌지만 자신의 이름을 지킬 방법은 아직 남아 있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실에서 변호사가 말했다. 인감 도용 정황, 임대차 무단 변경 시도, 손목 상해, 이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가처분으로 시간부터 멈춰야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박말순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자신을 지킬 방법이 생긴 것이다. 즉시 임대차 변경 효력 정지 가처분과 보호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다. 이모님이 가진 증거들이 매우 강력해요. 증거 목록에는 박말순의 보청기, 자동 녹음 파일이 있었다. 소금을 뿌리고 박말순을 밀어 다치게 한 모든 소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계산대 CCTV에서 잡힌 소금 살포 장면도 있었다. 그리고 정형외과 진단서, 부어오른 팔목과 멍든 부분을 상세히 기록한 의료 기록. 며칠 후 박말순의 휴대폰에 문자가 떴다. 임시보호명령 인용 피신청인 박준호. 서리는 신청인 주거 및 영업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박말순은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믿기지 않았다. 정말로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니, 법이 자신의 편이 되어 준다니. 그날 오후 가게 셔터 앞에서 준호가 소리쳤다. 이모,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도와드리려던 건데 왜 이러세요? 박말순은 셔터 안에서 차분히 대답했다. 빌린 칼은 칼집에 돌려줘야지. 내 도장, 내 가게, 내 이름. 그 칼집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이모, 가족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도 살기 어려워서 그런 건데. 가족이라고 해서 남의 이름을 훔쳐도 되는 건 아니야. 박말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도와주겠다던 너희들이 정작 한 일은 내 것을 빼앗으려 한 거였잖아. 서린의 목소리도 들렸다. 이모님, 우리가 언제 훔쳤다고 그러세요? 그냥 도와드리려던 건데. 박말순은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도움은 허락을 받고 하는 거야. 내 등을 밀어 다치게 하고 내 도장을 몰래 가져가는 게 도움이니?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는지 준호와 서리는 조용해졌다. 박말순은 셔터 안에서 자신의 가게를 둘러보았다. 이제 다시 자신의 것이 되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지로. 가능하면 복수 대신 구획을 택하자고 박말순은 마음먹었다. 분노는 분노를 낳을 뿐이었다. 그보다는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박말순은 가게를 되찾자마자 그간 함께 일하던 제자 미정에게 영업권을 넘기기로 했다. 미정은 박말순이 급식실에서 일할 때부터 알던 사이였다. 성실하고 손님들을 잘 대하는 아이였다. 현금으로 권리금을 받지는 않겠어. 박말순이 말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미정은 고개를 갸웃했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역 푸드뱅크에 자동 기부하는 거야. 어려운 사람들 밥상에 생선 한 토막이라도 올라가게. 미정은 흔쾌히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모님. 그렇게 하겠어요. 점포 권리금의 일부는 학교 급식실 근로자 장학기금으로 지정했다. 박말순이 평생 일했던 곳.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며칠 후 준호 부부는 접근 금지 속에서도 따로 사과문을 보내왔다.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병원비며 생활비며 자신들이 쓴 모든 돈을 갚겠다고 적혀 있었다. 박말수는 답장을 짧게 썼다. 돈은 법으로, 거리는 판결로, 관계는 시간으로. 돈의 문제는 법이 해결해 줄 것이다. 거리는 이미 판결로 정해졌다. 하지만 관계는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진짜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 박말수는 가게 열쇠를 미정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손님들한테 잘해줘. 단골 할머니들은 특히 더. 그분들이 이 가게를 지켜주신 분들이야.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모님. 이모님처럼 따뜻하게 할게요. 박말수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았다. 자신이 평생 일했던 곳이었다. 수많은 생선을 손질하고 수많은 손님들과 정을 나누었던 곳. 이제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지는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의지로 넘겨주는 것. 그것이 진짜 소유의 의미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 그 차이는 컸다. 박말수는 집을 팔지 않았다. 대신 방 2칸을 개조해서 시니어 공유하우스로 꾸몄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바느질을 잘하는 순자와 글씨가 예쁜 기남이 함께했다. 순자는 박말순보다 2살 많은 73이었고 기남은 80이 다 되어가는 할머니였다. 셋 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우리끼리라도 따뜻하게 살자. 박말순이 제안했다. 서로 의지하면서. 세 사람은 협동주방을 열었다. 박말순은 생선 손질을, 순자는 반찬 만들기를, 기남은 포장과 배달을 담당했다. 각자의 경험과 기술을 모아서 작은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오후에는 동네 아이들을 불러 칼 잡는 법과 생선가시 바르는 법을 가르쳤다. 요즘 아이들은 생선을 못 먹어. 박말순이 말했다. 가시 때문에 무서워하는데 방법만 알면 쉬운 일이야. 아이들은 처음에는 징그러워했지만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생선을 손질해서 구워 먹는 맛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되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이 소리쳤다. 박말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다. 자신의 기술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항구의 노을이 주방창으로 번질 때마다 강말수는 가끔 틴케이스를 만져보았다. 이제는 비어있어도 두렵지 않았다. 도장은 다시 책상 서랍에 들어갔고 열쇠는 박말순의 목에서 심장 옆에 매달려 있었다. 순자가 차를 끓이고 기남이 과자를 나누어 주고 박말순이 내일 장 보러 갈 목록을 적는다. 작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누구도 누구의 것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 누구도 누구를 속이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순자가 말했다. 그러게, 가족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었어. 기남이 동의했다. 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피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들은 진짜 가족이었다.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가족. 박말수는 준호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너희가 쓴 건 도장 자국이었고 내가 되찾은 건 이름의 무게다. 나를 도왔던 초반의 마음은 기억하겠다. 하지만 그 뒤의 일은 법과 기록으로 기억하겠다. 각자 자기 이름을 자기가 들고 살아라. 편지를 쓰면서 박말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분노로 쓸 수도 있었고 원망으로 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는 명확한 경계를 그어주고 싶었다. 준호도 설인도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길을 가야 했다. 그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미정의 가게 앞을 지났다. 등푸른 고등어가 유난히 반짝였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생선을 사고 있었다. 미정이 박말순에게 배운 대로 정성스럽게 손질해 주고 있었다. 박말순은 미정에게 손을 흔들어 주고 지나갔다. 미정이 활짝 웃으며 인사를 돌려주었다. 가게는 이제 미정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박말순의 마음이 흐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말순은 손목 보호대를 고쳐 메었다. 아직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많이 좋아졌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부엌에서 칼날을 천으로 닦으며 박말순은 생각했다. 내 이름으로 오늘도 한 끼를 정직하게 손질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것도 있고 순자와 기남과 나눌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선을 그었다. 가족은 관계의 이름이 아니라 태도의 습관이다. 그 습관을 박말순은 다시 자신 쪽으로 돌려놓았다. 서로를 아끼는 습관, 서로를 속이지 않는 습관, 서로의 것을 탐내지 않는 습관, 서로를 보호하는 습관. 그런 습관들로 이루어진 진짜 가족을 박말순은 이제 갖게 되었다. 항구의 불빛이 저녁 바다를 비추었다. 수많은 배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박말순도 하루를 마쳤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지키고 있으니까, 자신의 일을 자신이 선택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가족을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박말순은 틴케이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져보았다. 이제는 정말로 두렵지 않았다. 빈 상자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한 상자였다. 내일을 담을 수 있는, 희망을 담을 수 있는 상자.